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제 또래가 이제 내년부터 후기 노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제 나이가 되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서는 이미 늦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걸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후반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크게 3번 그런 간접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요. 저는 도중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연히 어느 성직자분이 강의라는 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제목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60년도 넘었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프랑스의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남의 눈을 전전긍긍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웬일인지 그게 저한테 휘리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때 그분이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얘기를 들은 거를 참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주니어 시절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연수를 받으면서 이 일본의 노인분들이 그 일하는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오래 사는데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높이 올라가고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오늘 76세까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경험인데요. 2000년 초에요. 일본의 그 베이비부머 1세대, 일본의 베이비부머 1세대는 1947년생부터 50년생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인데요. 그 친구들이 60세 일본은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에 인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권을 제가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읽었는데요. 돈에 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도 제일 인상에 남고 새로웠던 거는,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버는 일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중요하다. 그 일의 중요성,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을 갖는 거,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그런 얘기를 그 책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현금, 예금, 주식, 펀드, 이런 그 금융 자산, 이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적 자산이라고 할까요? 인적 자본. 몸값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본. 이 투자를 젊은 시절에는 많이 해야 된다. 강의하다 보면은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고요.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과 인적 자본이 있는데 이 3개의 자산 관리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을 버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이 활동을 겸한 활동이든 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참 운이 좋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이 좋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 또는 그런 상사를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스타일은 다르더라도요, 평균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잘 나타나지 않고 이 단점만 증폭돼서 나타나는 그 환경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운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만 50년 이 직장 생활하면서요, CEO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만약 사장을 하면서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을 했더라면요, 아마 저는 몇 개월 못하고 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확실하게 자르고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2번 사장을 했습니다만은 막 새로 생기는 조직을 키워가는 사장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단점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그 일본 연수 갈 기회가 있어서 일본어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열심히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영어를 한 것보다도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사회에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한 것이 지금 제가 76세까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20년, 40대 중반전까지는요, 지금이라도 영어를 해야지. 매년 초에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한 달째마다 그만두고 그런 일을 반복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능력을 키우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잘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일본어고 그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의 사정, 일본의 우리보다 20년 앞서가는 고령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덕분에 제가 지금 76세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직장인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 겁니까? 파산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노후 파산이 우리나라에 유행어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죠. 일본의 노후 파산에 대해서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저자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 저자를 대신해서 제가 그 책을 소개하고 강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자신도 노후 파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노후 파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이 유행어가 됐는데요. 그 일본의 노후 파산이 뭐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요,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2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 들어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방송할 때 그 당시에는요 63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기초연금의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낸답니다.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그 당시에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때 주택보급률은 104%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에는 웬만하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우리처럼 집에다가 돈 쳐발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 이거 집 얼마냐? 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인데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의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사회 그러지만은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후기 노령기는 75세부터 시작되거든요. 일본은 대부분의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75세인데 제 또래가 이제 내년부터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노후 파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째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코로나 때 마이너스 성장도 했죠?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노동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노동인구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데요. 이 노동 생산성은 일단 제외하고 이 노동인구 증가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요, 1955년에서 60년,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 베이비붐 세대예요. 이때 6.25 이후에 2년 후부터 시작한 거죠. 1953년대에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60년 이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었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2022년 작년에 출산율이 0.78명, 금년에 뭐 0.7명 이하로 내려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 여성의 그 결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3년 전인가 주례를 서준 일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딱 초혼 연령 평균이에요. 31살인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제 아내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초산 연령이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32.3세.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요, 남자는 31%, 여자는 45%가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낳느냐?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금방 바꿔질 리가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이 늙어가는 속도,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너무 빨리 가니까 저렇게 30년 고생을 하고 해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해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서는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던 해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벼락같이 와가지고요, 산소 자리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요,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산소 자리를 구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돌아가시면 화장이나 매장이거든요. 화장률이 15%. 그러니까 85%는 매장을 했거든요. 그냥. 그때 일본의 화장률은 100%였어요. 저는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입니다.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이분은 살아계실 때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는지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3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88%. 지금요 91%래요. 지금은 산소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더 난리예요. 수명이 늘어나면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요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요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도 화장터를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시신 갖고 나가라고 하죠. 그 집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벼락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고령화 사회에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서련 표정이거든요. 오늘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다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을 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착심하고 아끼지 않고는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중앙일간신문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재입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또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 부탁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요.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